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GV 진행을 맡은 시네11 송경원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영화 다들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매우 흥미진진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재밌다는 표현을 붙이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이고요.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서도 만든 분들의 설명을 좀 듣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오늘 이 GV가 이 영화 개봉 첫날의 첫 GV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감독님, 배우분들 모시고 가이드에 가까운 소개와 질문을 좀 드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질문 최대한 빨리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 위해서 약간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감독님, 배우님들 먼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은성 감독님과 최승은 배우님, 김승화 배우님, 그리고 주혜린 배우님 이렇게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물은 예쁘게 밑으로 내려놓으시죠. 그럴까요? 제일 뒤에 계신 분께도 목소리 드릴까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네. 마이크가 오기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육성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뭐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질문은 최대한 많이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짧은 소감과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훈련사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서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만. 안녕하세요. 저는 훈련사에서 하영 역을 맡은 최승윤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훈련사에서 소라 역할을 맡은 배우 김승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구름훈련소 소장 수의사 민경을 연기한 주예린입니다. 소감은 마이크 오면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짧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감. 사실 쉽지 않죠. 첫 GV고 첫 번째 장편이시니까 짧은 소감과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먼저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훈련사 첫 개봉이고 제가 또 처음 이제 뵙게 돼서 대화를 나눌 이제 관객분들이신데요. 너무 반갑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대화에 이제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훈련사는 이제 첫 선보인 영화제가 밴쿠버 영화제였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해외 영화제들만 조금씩 다녀서 국내 관객을 이렇게 마주하는 게 전 처음이기도 해서 더 설레이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이 개봉날이잖아요. 개봉날 첫 GV에 지금 이 순간에 같이 함께 있게 돼서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육성으로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지금이 되게 좀 신비롭고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마이크가 왔나? 네, 아무튼 저희 오늘 첫 개봉일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떠나보낸 반려견 모글리가 푸들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사 기념으로 머리를 한번 이렇게 뽑고 왔어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 그래서 오늘 참 감개무량하고, 또 감독님의 첫 장편에 저도 이제 첫 장편 주역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게 되게 영광이고, 제가 좋아하는 이 압구정 CGV에서 이렇게 말씀 나눠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여기 GV 이제 관객으로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신기하고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GV에 참석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묘하고 오늘 그 나는 솔로 하는 날이잖아요. 네, 저도 보고 싶은데 여기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영화 주간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사고가 들어가서 칸 영화제 개막이라고만 생각했지 나는 솔로를 생각했거든요. 실제적인 경쟁자는 그쪽이에요. 이 영화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의 출발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출발이 제가 알기로는 산책 중에 이제 견주가 강아지 목줄을 당기는 그런 장면을 보고 감독님이 어떤 영감을 얻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 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네. 말씀하신 요 상황이 좀 되게 좁은 인도였는데 이렇게 마주 오는 이제 견주랑 큰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뭔가 제가 호기심을 끄는 뭔가가 있었는지 되게 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목줄을 좀 이렇게 크다 보니 더 크게 느껴졌나 봐요. 이렇게 딱 잡는 순간이 좀 묘했어요. 그러면서 큰 강아지가 살짝 무서웠다가 그 힘의 방향이 그 견주 분에게 딱 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어떤 힘의 역학 같은 게 좀 묘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영화 만들 때 좀 주인공 직업부터 좀 설정을 하고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요. 훈련사라는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고 우리가 매체에서 보는 훈련사 분들도 요새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어떠한 어떤 장면들을 떠올려 봤을 때 그 강아지를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호자까지도 굉장히 능숙하게 잘 다루시는 모습이 좀 재밌었어요. 어떤 알력 다툼 같은 느낌도 들고 이 강아지를 내가 키우는데 뭔가 이 강아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들이 좀 모아져서 좀 인간관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주도권과 힘의 방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마이크가 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출발하신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 두 자매 얘기로 확장이 되신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두 자매 얘기로 얘기를 짜셨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두 자매가 사실 나오게 된 이유는 원래는 한 명의 여자 훈련사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훈련사의 이야기에서 그 여자 훈련사의 쌍둥이 동생,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을 한 원래 쌍둥이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두 명의 자매이기는 한데 내적으로는 어떤 같은 얼굴을 한 두 명의 한 명의 여자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하다가 자매로 좀 확장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훈련사라는 직업이 좀 강아지를 통제하는 직업이잖아요. 조련도 하고 이 훈련사라는 직업과 좀 맞닿지 않은 반대의 지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 축소한 숨겨진 동생,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서 내가 내 동생이다라고 밝히지 않았던 그런 비밀이 오는 동생의 존재가 좀 구체화되면서 이야기가 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자매 이야기로 좀 확장을 하게 됐죠. 네. 말씀 들어보면 개와 사람의 관계이기도 하고 두 자매의 관계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이중 구조의 설정이에요. 영화 보면 이제 하영이 개를 훈련하듯이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소라도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잖아. 네, 감독님이 해외 이제 영화제에서 인터뷰하신 걸 제가 봤는데 겉으로는 하영이 모든 걸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크게 통제당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중 구조와 함께 조금 설명을 주신다면. 사실 그
통제라는 키워드가 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어떤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영이 지금 자신의 훈련소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도 잘 꾸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반대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모든 것을 좀 다루다 보니 이 상황을 좀 통제하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이 그래서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다 공통으로 똑같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감독님의 출발은 그 장면에서 영감 얻어서 이제 이야기를 확장하신 거고, 세 분은 이 작품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건지,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감독님과 미팅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 작품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느낀 부분이 있는지 출발을 세 분 다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늦게 캐스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촬영 들어가기 굉장히 급박하게 시나리오를 받아봤었고, 처음 읽었을 때는 약간 왜냐면 처음에 그 기획 의도랑 같이 그런 맞죠? 기획서랑 같이 받아왔었는데, 기획서 조금 읽다가 뭔가 그 기획서를 읽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걸 제쳐두고 이제 시나리오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읽었을 때는 뭔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장르의 시나리오여서 즐겁게 읽었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제가 제안받은 역할을 더 집중해서 읽었는데, 저는 사실 아무래도 하영이란 역할을 더 염두에 두고 읽었다 보니 이게 스릴러로 느껴지기보다는 너무 짠했어요. 하영이가 저한테는 되게 많이 공감이 갔고, 되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되게 열심히 하려는 살아보려는 그 마음이 저는 좀 짠하게 다가와서 그런 거에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감독님과 이제 줌으로 미팅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영이는 약간 이런 사람일 것 같다. 근데 감독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픈돼 있으셨고, 같이 어떤 미지와 하영이를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 공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대본이 왔을 때 약간 세속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카파 작품이 대본이 나에게 왔다는 생각에 이거는 정말 하고 싶다라는 굉장한 호감으로 먼저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목이 훈련사인데 제목도 뭔가 세 글자로 딱 멋있는데 하고 딱 읽어봤는데, 제가 맡은 그 소라라는 인물이 되게 망측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형부랑 뽀뽀도 하고, 그래서 괜찮을까? 이제 선입견을 지고 다시 읽어보자 하고 쭉 읽어나가면서 일단 작품에서 그려지는 많은 인물들이 각각 되게 미묘하게 공감이 다들 조금씩 가면서도 약간 조금씩 다들 짜증나는 면들도 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얘기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소라를 보면서는 되게 공감이 되는 어떤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소라가 되게 어떤 어린아이의 전능감 같은 거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어린이들은 다들 이렇게 좀 봐주잖아요. 잘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짓을 막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응당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어린이들은 하잖아요. 그냥 그 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근데 그녀의 그런 충동들이 저는 재미있었고, 그리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그녀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또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애착이 갔고, 또 그런 인물을 내가 살아내보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어떤 영화라는 것에 있어서 재미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대본을 보면서 재밌다 그러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감독님이랑 알고 지낸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14년? 네, 그죠? 그때 이제 처음 만나서 단편에 2편의 작업을 했었고,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신 걸, 제가 출연한 걸 만드신 걸, 제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도 만드신 걸 이미 많이 봐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었고요. 배우랑 동료 사이, 배우와 감독 사이 이외에도 이제 친구처럼 친해져서 뭐 영화 팟캐스트도 저희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했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오래 갖다 보니까 사실 네, 감독 사원선, 인간 사원선으로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영화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다가가는지를 오래 지켜봐왔기 때문에 사실 제안을 해주셨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조건 네, 영광이다 하면서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민경 캐릭터가 너무 어려웠던 게 키워드가 불안감이라고 하셨어요. 민경은 불안감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제 감독님들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 그 배우 고유의 뭔가 캐릭터 하나와 이 시나리오의 캐릭터와 접점을 보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서도 불안감을 보신 것 같은데, 근데 나 불안한 사람이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너무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 어느 부분에서 혹시 불안감을 좀 보셨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 그냥 예린님은 잘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저를 믿어주는 말 한마디에 제가 스스로를 더 믿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캐릭터에 좀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좋습니다.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들도 좀 주셔서 요거는 GV를 한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감독님 사이드에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을 각각 캐스팅하신 이유, 아까 불안감도 말씀주셨고 어떤 이유로 어떤 역할에 좀 더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던 예린 배우님 이야기를 하자면, 예린 배우님이랑 이제 단편 작업들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역할을 주어도 그 인물을 되게 설득력 있게 만든다. 이거는 이 배우가 가진 그냥 갖고 있는 되게 선한 느낌들이 있어서, 그게 선하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다른 면이 막 있을 것 같고 그런 지점도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입체적인 면모를 저는 좀 발견해 보고 싶기도 했고, 그게 이제 잘 알고 뭔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동료 배우의 새로운 면을 좀 꺼내보자 했을 때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혹독한 그런 연기를 해야만 하는 좀 역할을 드리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잘해주셨고, 장면을 나중에 보니까 좀 약간 마음이 아픈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울고 이런 장면들이 있다 보니 그런 지점에서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린님과 함께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승아님 같은 경우는 그 단편 영화를 제가 본 게 있는데, 그게 공포 영화였는데 그리고집이라는 그 정은욱 감독님의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찰나에 느껴지는 그 눈빛들이 되게 그냥 하나의 사진처럼 꽂혔어요. 되게 포토제닉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배우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미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테이블 리딩을 하는데 이제 저희 조연출님과 저랑 셋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조 감독님이 대사를 쳐주셨어요. 윤호 대사를 쳐줬는데, 그때 승아 씨가 연기를 하는데 정말
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진짜 이거 하고 싶어라는 200%의 어떤 열정과 그걸 가지고 하는 걸 보고 넘어갔죠. 그래서 처음 만남에 반해가지고 바로 저는 하고 싶어서 만나기도 했지만 바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요. 이제 승윤 씨 같은 경우는 라이스 보이즈 립스라는 영화를 봤었고 그때 이 배우 얼굴 너무 낯이 있는데 뭐지? 하고 봤었을 때 예전에 72초 TV에 나왔던 그 두 여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연기하시는구나 네, 알게 돼서 왜냐면 그때 또 알만한 사람은 다 아셨거든요 승윤 씨를. 근데 연기를 안 한다고 들었어가지고 되게 내심 되게 아쉬워하는 배우였거든요. 왜 연기를 안 하신다는 거지? 했는데 딱 그 영화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하시는구나 해서 시나리오를 보내게 됐고 근데 그때 제가 부산에 프로덕션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만나고 싶은데 제가 또 서울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줌으로 저희가 처음 만남을 했고 근데 그때 만남이 좀 재밌었던 게 사실 실제로 만나야 그 사람의 어떤 무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승윤 씨는 이제 모니터 속으로 보는데도 이 사람의 어떤 기세와 아우라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되게 릴렉스한 공간인 방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줌으로 화상 채팅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진짜 많은 얘기를 그냥 나눈 것 같고 뭔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되게 좀 해석하는 게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우는 좀 되게 재밌다, 궁금하다.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말도 워낙 잘하시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그 네모난 화면이 그냥 제가 찍은 화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영화 속 화면처럼. 근데 그만큼 딱 카메라 테스트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얼굴 그리고 지금 나누는 대화 이것만 내가 진짜 잘 담아도 되겠다. 열심히 하면 되겠다. 배우는 준비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카메라 뒤편에 만들어진 과정 얘기들을 듣다 보면 인연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사람들 만나서 원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해주셔서 장면 얘기도 조금 여쭙고 싶은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그 화재 사건, 어린 시절 화재 사건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관객들에게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 촬영할 때 어떠셨는지 두 분 자매분의 어떤 상황이 어땠는지 현장 분위기도 좀 궁금해서 그 장면에 대한 감독님의 설명과 해석을 조금 여쭙고 두 분께도 각각 그 장면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두 분의 해석도 좀 궁금합니다. 화재 사건이면은 어린 시절의 과거 장면. 과거 장면, 네. 출연은 안 하시긴 했는데 과거 장면을. 그 장면에 대한 해석, 그 보는 캐릭터 입장에서. 이제 이해가 가는데 과거 장면에 출연 안 하셨는데. 그 감독님의 의도를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두 사람 사이의 그 화재 사건은 서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이도록 좀 만들었고요. 저는 그 하영이 처음에 그 과거의 화재 사건에 대한 단서들이 초반에 맨 처음에 이제 소라가 악몽을 꾸었을 때의 한 소녀의 모습 그리고 갈대숲에서의 또 나무 사이에 있는 한 소녀의 모습 잠깐 나왔던 그리고 하영이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어떤 사건의 전말 그리고 소라의 입으로 나오는 그때 왜 나 두고 갔냐는 그런 물음과 왜 찾아왔냐는 대답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날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폭력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던 두 어린 자매가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불을 내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 헤어진 과정 속에서 이제 하영이의 기억 그리고 소라의 기억이 좀 다르게 기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영이는 저는 그 장면이 그래서 또 파편적으로
뿌려두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이 과거의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쁘고 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삶이 달라졌고 어떻게 자라서 지금의 상태가 됐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서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을 조금 보충드리면 그 입장에서 두 캐릭터와 각각 그리고 배우님들이 그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 시나리오에도 불을 누가 냈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상상을 하면서 저만의 이제 백스토리를 만들었었는데 그치만 누가 관객분들이나 주변에서 그래서 누가 불을 냈냐라고 그래서 누가 죽였냐라고 물으면 전 불이 죽였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누가 죽였냐라는 그 범인 찾기가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 환경과 그 환경으로 인해 이 자매들이 처해고 선택했던 그 선택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기억은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자매의 기억이 다르게 이제 기억되고 있으니까 진실은 사실은 저희도 모르고 하영이도 모르고 관객들도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사건 이후에 하영이와 소연아는 서로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보지 않고 자라왔을 것 같고 서로 자매가 있다는 거는 알지만 간간히 소통은 했지만 남들과 같은 그런 안정적인 가정에서의 정상적인 자매처럼 자라지는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떤 의미로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자매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영이가 불건 맞죠? 그렇죠? 하영이잖아요. 불이 죽였. 저는 이런 늘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그리고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건 하나가 있어도 각각의 진실은 다 너무 다르다. 그거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갈등 상황에 제가 놓였을 때 아 그래 이런 일이 명백히 있지만 내 진실과 얘의 진실은 다르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방금 불이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딱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소라는 계속 그 불이 그리고 어떤 환경이 이런 비극을 만들었지만 계속 언니를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대치하는 장면, 그 와인 깨고 뭐 그런 장면에서 언니를 바라봤을 때 제가 찍으면서도 그리고 보면서도 느껴졌던 건 뭔가 말로 표현을 소라는 하지 못했지만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언니가 방금 말했던 불이 지었다 같은 그런 어떤 사실을 내가 계속 끙끙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게 팍 낮으면서 하고 저는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혼돈이 있었고 어쨌든 그 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났었던 것 같아요. 찍으면서도 보면서도 또 지금까지도. 네. 이 영화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이 필요한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최선희 배우님이 왜 말씀 잘한다고 하는지 아직 알겠어요. 불이 죽였다라는 표현이 아마 그 장면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의 사실을 각각의 진실로 보게 만드는 영화라서 인물들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를 내내 묻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연장에서 이제 홀소 소장님께도 여쭤보면 사실 악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상황이 꼬이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들깨를 만드는 유기견이 그 과정에 일조를 한 거고, 근데 민경이 그 유기견을 숨겨준 그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을지에 대한 본인의 해석이 있으시다면. 민경이 유기견을 잃어버린 사실을 숨긴. 네네, 그걸 은폐해서 결국 들깨까지 만드는 건데, 사실 어떤 의도와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을지에 대한. 되게 옛날에 같은 학원 다니던 친구가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 민경을 봤을 때. 근데 그 친구가 아시잖아요. 저희 입시학원 성적대로 반 나누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고.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인데 매번 커밍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리고 되게 가까스로 1등 반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입에 실패를 했어요, 나중에. 근데 뭐 때문에 저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저기에 저 반에 있고 싶을까를 저는 어릴 때 되게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뭐 입시 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 전에 가족에서 부모님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결국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아직도 가끔 그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친구나 멘토를 만나지 못하더라면 민경처럼 변했을 수도 있겠다. 민경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민경이도 저는 그 불안감은 결국 엄청나게 욕망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갖기 위한 스스로의 자신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그 원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 하영에 대한 그 사랑, 인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애초에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덮고 나중엔 파멸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캐릭터를 좀 잡아봤어요. 아주 어린 시절 에피소드까지 생각나게 하는 캐릭터였던 거군요. 그렇게 배우님들이 다 생각을 되게 깊게 해서 캐릭터에 약간 부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설명하지 않는데 뭔가 뒷면이 보이는 것 같은 화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주인공이 강아지 배우들 개배우라고 하지 않고 네, 강아지 배우들 강아지라고 할게요. 배우들 있잖아요. 그 배우들에 대한 그 설명과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시다면 조이라는 강아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저희 강아지 주연 배우 두 분은 블랙 셰퍼드인데요. 제가 어떤 컨테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훈련사랑 강아지가 함께 훈련을 하는 그런 거를 공연처럼 한 거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마침 딱 이 훈련사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지나칠 수가 없어서 공연을 끝까지 봤는데 유독 그 조이가 그 훈련사랑 유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서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같이 이제 베토벤의 운명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백구였거든요. 두부라는 이름이 이제 하얀 개를 생각했기 때문에 백구라고 지었는데 시간이 이제 캐스팅을 하려고 백구를 찾아봤는데 계속 조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그 훈련사와의 그 유대감이 좀 기억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보다 조금 더 영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군더더기가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군중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도 주위가 산만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강아지들이. 근데 조이는 좀 그런 면이 없어서 이거는 이름을 두부로 가는 건 나의 어떤 좀
내가 결정한 거니까 두부로 가되 뭐 검은색 툭 뜨고를 생각하면서 두부라고 해도 또 반대로 이름을 지어줄 때 반대의 이름을 지어줄 또 강아지들은 더 잘 산다는 말도 있는데 두부로 이제 그 조이를 선택하게 됐고요.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블랙독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 유기견 중에 검은 강아지들을 입양을 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고 검은 강아지들이 유기견으로서는 그러니까 유기견으로 있을 때 좀 선택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게 그 중에 있는 두부의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탈출하게 된 개농장에서 탈출하게 된 사연도 기부한 사연도 검은 강아지라고 설정했던 게 좀 어떤 면에서는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영리한 강아지고 훈련사분이 또 연기 지도는 다 훈련사분이 함께 했는데요. 미리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을 놀이처럼 설정을 해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좀 빨리 잘 돌아갔어요. 단지 문제는 이제 너무 이제 귀여운 강아지긴 해서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공격적인 상황들을 찍어야 될 때 너무 이제 귀여워져 버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점들이 있었지만 네.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셨나요? 강아지의 지나친 귀여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사운드 효과?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큰 의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왜 검은 개를 두부라고 지었을까? 네, 이런 인연들을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인연이 또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돌 뽑는 장면이 영화에 되게 그 과거를 설명해준 장면이 영화에 되게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장면이 계속 어쨌든 안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각각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제일 좋아하는 장면 뭐 이런 거 뽑으라고 하면 사실 너무 무리한 질문이고 모든 장면이 다 쉽지 않으셨을 테니까 제가 이럴 때 종종 쓰는 표현이 제일 마음이 쓰이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든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 찍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날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을 못하고 싶은 설명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쓰이는 장면이 있다고 하면 한 장면씩 꼽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누가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그 마음이 쓰인다기보다 기억에 촬영 당시에 기억에 남는 건 그 소라가 집에 처음 온 날 담배를 이제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하영이가 이렇게 뺐는데 소라가 너무 세게 물고 있어서 부러진 거예요, 담배가. 그래서 한 번 더 뺐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실은 NG인데 NG 장면이었는데 다행히 둘 다 웃지 않았고 집중해서 한 테이크를 마쳤는데 마침 또 그 테이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볼 때마다 그때 현장이 떠올라서 재밌어요. 요거는 말씀 주신 김에 그 테이크를 고르신 이유도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진짜 웃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가 가진 좀 어떤 진지하고 무거운 톤이 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어떤 지점에서 조금 피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라가 악몽을 꿨고 그 상황 사실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악몽 꾸고 소리 지르고 봤더니 하영이가 지켜보고 있고 이 상황이 뭔가 낯설잖아요. 이 낯선 상황에서 소라가 이제 담배를 이제 물어가지고 이제 부러뜨리는 장면이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귀엽기도 하고 좀 재밌었어요. 재밌는 지점이 이 영화 안에서 조금 숨통을 틔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좀 더 리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꽉 물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쓰게 됐어요. 네, 저 약간 민망한데 저는 아직 그 객관화가 덜 된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나오는 장면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하영한테 약간 혼나고 혼자서 울면서 복도를 걸어가는 그 장면이 연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그게 제 첫 촬영이었고 첫 촬영이었어요. 그리고 크랭크인 날이었나요, 그날이? 예림님이 나오는 첫 촬영. 크랭크인 두 번째 날이요. 두 번째 날이었어요. 네, 둘째 날에 저의 첫 촬영이었고, 네, 첫 컷에 갑자기 우는 장면이어서 그 앞뒤 상황을 안 찍은 장면에 중간에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엄청 부담이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서 보는데 불쌍하더라고요, 민경이. 네. 마음이 갑니다. 이것도 감독님의 코멘트도 한번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배우님의 자평에 대한 감독님의 코멘트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 찍고 예린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첫 장면. 근데 모르겠어요. 제 예린님을 좀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환경에 놓여서 헤쳐나가는 거를 해낼 것 같다라는 그냥 계속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너무 못됐나 싶기는 한데 네,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또 흔쾌히 이 영화에 이제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사실 테이크를 그래도 한 3번 갔을까요? 많이 가진 않았는데 근데 다 좋아서 정말 못 고를 정도로 되게 좋았고 그 다음 씬이 또 소라가 휴지 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속 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컷이에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도 왜냐면 큰 이야기의 줄기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없어도 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꽃갈모자 쓰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서 두 사람의 뭔가의 스킨십 하나는 있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기능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담배불이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좀 심어두고 싶은 그런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뒷얘기를 듣는 게 지루한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는 제가 확신컷 때 2번 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2번째 다시 보시면 그 장면 좀 다르게 볼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 사실 연기 밀도라고 해야 되나 감정 터트리는 게 되게 맥락 없이 하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그 첫 연기에 피치 못한 상황에서 배우님 믿고 하셨다라고 하고 또 그거에 응답하는 연기를 보여주셔서 다음에 2번째 볼 때는 그냥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또 저는 되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뭔가 신경 쓰이는 씬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집에서의 클럽 씬이에요. 다들 웃으시니까 공감하시나 본데. 그거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무반주로 췄는데 그 춤이 뭐냐면 처음에 췄던 그 춤이 그 당시에 그게 촬영을 2023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때 최애의 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되게 유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친구들이랑 최애의 아이 안무를 막 이거 해볼래? 하면서 막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홈파티 씬에서 춤을 추는데 뭔가 제 딴에는 뭔가 좀 발랄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클럽 음악과 겹쳐지고 또 저의 어떤 살상과 겹쳐지면서 바라보는데 뭔가 육중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그 씬이 되게
항상 바라보면서 저한테는 되게 자극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우는 씬 그때 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니터링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보면서 저도 좀 뭔가 그 거울 반사 신경으로 저도 슬퍼서 눈물이 났었어요. 이게 왜곡된 기억일지 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모니터 할 때. 저 그거 찍었으니까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제가 신경 쓰는 장면은 그 홈파티 클럽 씬. 저는 말 안 해가지고 그렇군요. 아, 네. 기억에 마음이 쓰이는 장면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하영이랑 소라가 이제 마지막에 집에서 소라가 와인병을 이제 들고 대치하는 상황이 찍는데 사실 심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 되게 두 분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둘이 약간 그 격렬한 다툼 순서대로 찍었으니까 격렬한 다툼을 하고 이내 이제 소라가 약간 그때 흥분한 상태로 와인병을 들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때 이제 지문이 어떻게 쓰였냐면 이제 그 첫 장면에 그 영화의 오프닝이 좀 공격성이 있는 보더콜리의 입마개를 이제 해주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랑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흥분한 소라를 차분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게끔 하영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씬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어떤 정말 강아지를 다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둘 다 격렬한 상황이라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것들은 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승윤 씨가 굉장히 그거를 차분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본능 뭐랄까요? 거기에 그 상황에 몰입해가지고 동생을 지켜야 하고 나도 지켜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는 너무 그 큰 과제를 애쓰면서 가는 그 장면이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 두 사람의 몰입도가 되게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몰입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 유리병이 3개밖에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 설탕 유리병에서 3개 다 엔진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냥 못 찍는 거에서 3번 안에 오케이가 나야 돼가지고 몰입해서 찍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열악한 환경이 사실 명장면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집중력을 엄청나게 올리게 되는. 제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께 시작할 때 최대한 많이 질문을 마이크를 넘기겠다고 했는데 일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 질문들 이제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에 계신 분께 먼저 한번 모자 쓰시는데.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딱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영이가 승재한테 갑작스러운 키스를 하는 이유가 왜냐면 그 남편이 바람피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 상황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소라가 그 두부를 끌고 나올 때 소라 목에 빨간 목줄을 채우는 걸 상상을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하영이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탈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오늘 중에 두부를 갖지 못하면은 두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두부가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잡힌다면은 하영이와 훈련소 그동안 커리어가 다 무너지고 근데 텐트 안에서 이제 CCTV를 보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쎄하고 그 와중에 이제 바깥 추운 데서 잠옷 근무 쓰고 그 와중에 뭔가 하영이의 또 살짝 저는 하영이가 본인의 목줄을 또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약간 자기의 목줄을 살짝 놓아준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소라가 스스로 빨간 목줄을 채워서 나오는 그 장면은 판타지죠. 하영이만 볼 수 있는 판타지인데 그때의 되게 아수라장인 어떤 상황을 굉장히 좀 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라가 그 목줄을 하고 오는 그 장면이 웃으면서 하고 나오는 장면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의미심장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아수라장을 이끌고 온 이 침입자 이런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어떤 트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례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님들께 각각 짧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승현 배우님은 무용가시기도 하셔서 제가 굉장히 훈련가의 모습이 굉장히 절도 있으시고 춤선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최고의 훈련가 하영이 연기하시면서 걸음걸이라던가 그런 손 모양 이렇게 특별히 액팅에 신경 쓰신 부분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승화 배우님께서는 제가 너무 이게 눈빛이 진짜 절대 감아지지 않을 것 같이 강렬하시고 되게 굉장히 되게 애틋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눈빛 연기를 하시면서 내면의 어떤 목소리 본인만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셨는지도 되게 궁금했고 네. 예림 배우 이거까지 하고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리서치를 했을 때 그 훈련사분들이 굉장히 절도 있는 손 동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표현해 보려고 했고 실제로 제가 훈련도 받았었고 걸음걸이는 이제 감독님도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절도 있게 걷나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몸에 배어 있는 게 있고 제가 그래서 라이스보이 이건 다른 작품 얘기지만 볼 때 제가 거슬리는 게 유일하게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너무 꼿꼿이 서 있는데 소영이가 약간 그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영화에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 눈빛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눈빛킹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500만 원도 탔죠. 저 대학생 때. 근데 그 눈빛 그거는 뭐 눈은 마음을 창의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소라는 그냥 자기는 계속 어떤 지옥의 층위에서 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은 컨디션에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좀 즐겁기도 하고 막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몸과 마음에 계속 그 쌓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눈으로 잘 표현이 되었다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빛기 콘테스트라는 게 있었군요. 네, 마지막 그 질문 두 분께는 꼭 다 받겠습니다. 혹시 조혜린 배우님께 네. 질문 주시겠어요? 네. 예림 배우님께서는 굉장히 뜻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알코올에 의존하신 게 단순히 죄책감 훈련소에서의 죄책감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도 첨언하자면 술을 한 잔도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언가에 중독이 된다는 건 어떠한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훈련소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자신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신을 속이는 과정에서 스스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술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술을 마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일단은 배우님들한테 질문 드릴 건데요.
또 기억에 남는 대사하고 그다음에 그 기억에 남는 NG 장면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그 NG 장면은 제가 아까 NG가 될 뻔했던 장면을 얘기했군요. 네. 근데 일단 기억에 남는 대사는 아니 근데 하영이 대사들이 사실은 되게 느끼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를 되게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이기셔야 돼요. 뭐 끝까지 버텨. 이 말이 평소에 누가 이런 말을 써요? 막 너무 느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되게 느끼하지 않게 말하려고 되게 대화도 많이 했었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NG 장면은 기억에 남는 거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나고요. 제가 계속 그 훈련사를 볼 때마다 네. 계속 되게 염두에 두고 저거는 받아들이자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건 하영의 대사 중에 그 예린 언니 민경이랑 같이 그 사무실에서 대화할 때 그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거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거 맨날 볼 때마다 마음속에 새겨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왜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신경 쓰이는 거에 막 마음 뺏기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놓치잖아요. 전 그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좋고 제가 소라가 했던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언니 정말 나 믿어 이거를 제가 좋아합니다. 저도 NG는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제 대사 중에 기억나는 예, 맞습니다. 뚜벅이. 뚜벅이. 그 유명한 뚜벅이. 대체 얘는 불어를 왜 하는 거냐 하면서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대사에 대해서 감독님 의견과 의도 있으신가요? 그냥 민경은 지금 불어를 배우고 있고 그냥 대화하다가 이제 좀 뭔가 승현 씨 말대로 이 영화 속의 대사들이 되게 긴 게 진짜 없어요. 다 좀 짧아요. 짤막짤막. 네, 짤막짤막하고 딱 뭔가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대사들만 네. 쓰는데 그게 좀 인위적일 수는 있겠다는 저 생각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대사들 사이에서 잘 될 거야. 뭐 뚜벅이행이 이제 불어로 만사형통 뭐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할 때 좀 생소한 어떤 잘 쓰지 않는 단어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할 때 근데 누군가는 알 수 있고 누군가는 모르고 그런 대사를 좀 써보면 좋겠다. 느끼한 걸 좀 상쇄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약속드린 분께 앞에 계신 분께 네, 안녕하세요. 언론 시사회 때 마키마와 에렌으로 비유했던 악익입니다. 질문만 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가능하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그거 윤호 맞죠? 그 하영 남편 역할 이름이 윤호 배우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 기존에 쓰던 거는 블로그 같은 거를 잘 쓴다고 이렇게 후반부에 나왔는데 그 화재 사건 이후로 좀 변했잖아요. 좀 그 윤호의 좀 신전 욕구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화재 사건을 다룬 소설이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마지막에 소라처럼 도망갔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왜 소라한테 난 소라가 범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왜 직접적으로 말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윤호의 그 소설이 근데 그 출판사에서는 좋게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그 뭔가 지금 상황과 자신의 위치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 야망이랄까요? 욕망이 좀 있었던
캐릭터인 거는 맞고 네, 그랬을 때에 그가 달라지는 태도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성취를 뭔가 해냈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소라한테 왜 소라한테 그때 이제 거기 가서 그 출판사에서 윤호가 맞아들이게 되는 현실은 당신은 유명인 그 이하영 훈련사의 남편이잖아요. 이걸로 그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을 쓰세요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한번 인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윤호는 남 탓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를 좀 흔들어 놓은 소라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소라를 밀어내야 하영을 믿어야만 지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소라에게 이제 소라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너랑 나랑 지금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고 끝이야. 우리는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소라에게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독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영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심리가 아직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좋습니다. 윤호에 대해서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매우 중요하고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명 물론 주인공이 있긴 하지만 한 명이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연들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각각의 인물에 대한 질문을 영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단편으로 직접 연기하시고 연출하신 분들의 이제 생각을 한번 여쭤본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영화는 관객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완성이 되는 거고 각각 다른 의견들을 이제 꺼내고 얘기를 나눌 때 진짜 이 영화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GV 시간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질문 충분히 받지 못해서 네, 저의 불찰이고요. 다음 GV도 있습니다. 다음 GV에 꼭 참여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상영,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죠. 상영 첫날 첫 GV를 마치셨어요. 관객분들의 말씀도 듣고 아까 제가 했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이 영화가 비로소 첫 번째로 완성이 된 건데 여러분들의 짧은 소감과 그리고 인사 말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집자님이 말씀해주신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서로 했어?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대화로 끝나야지 이 영화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어쩌면 이 영화 안에서의 정보나 어떤 상황들이 좀 친절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친절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좀 참여를 함께 해서 이 영화를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자리였기를 좀 바라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즐겁게 보기 힘든 영화인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소재나 주제가 그런 영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대담한 신인 감독님의 작품을 함께 한 팀으로 한국 영화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입소문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요.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이런 시간 갖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영화 촬영한 2년 반 됐죠. 감독님이 본인의 이야기,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열심히 편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잘 닿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하고 성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분들이 사실 영화를 완성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좀 건강한 자리가 전 너무 이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솔로 제 방송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엇을 가사하고 있던가 그 드라마를 보면 영화 한 편 만드기가 정말 너무 얼마나 힘든지를 실감을 할 수 있어요. 어깨에 발을 약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큐멘터리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서늘한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처럼 아까 그 표현이 저는 너무 와닿았습니다. 응원해주고 싶은 영화들이 있어요.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고 나면 뭔가 생각이 나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이 시작되고 그리고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영화 좀 더 응원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영화가 있거든요.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좀 드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용기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변에 알려졌으면 싶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GV를 하신 분들께는 약간의 의무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의 시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주변에 이 영화에 대한 소감들, 본인 솔직한 마음들을 많이 퍼뜨려 주시면 이 영화에 볼 수 있는 저변이 좀 더 넓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끝까지 이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